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최민규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벌칙은 그 배우 심영탁 씨가 해서 화제였었던 뚜찌빠찌 뿌찌 댄스. 궁금하다. 네, 그 귀여운 저 뭐였죠? 미니언즈죠?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7시 59분부터 그러게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쌤은 처음이니까 힌트 좀 주세요. 처음이니까 원래 안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학생의 실력을 보니까 네네네. 간을 좀 보잖아요. 네. 약간 한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인터넷상의 정보를 올바로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말이 여러 개여가지고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일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인터넷 리터러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터넷이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인터넷 리터러시라고 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정답은? 인터넷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예. 정답입니다. 우리가 첫 문제 맞추면 지금 친구들이 성향이 파악되는데 굉장히 우유부단하네요. 취업을 할 때 보는 대기업들 할 때 보는 뭐 지사시라든가 이런 거 네. 들어보셨잖아요. 사트라든가 사트. HMAT 이런 시험들. 그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 갈 때 PSAT라든가 이런 시험들. 이런 시험들은 전부 다 1교시가 언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언어로 그러면 국어를 알잖아요. 근데 국어가 아니라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빨리 파악하는 정보 이해 능력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정보를 너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빨리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시험들은 다 그런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어지는 정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그리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미래 인재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인터넷 리터러시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인재를 하면 꼭 갖춰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직접적인 금융 거래를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핀테크 붐을 타고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네. 알때 몇 개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네. 크라우드 펀딩이 떠오르고 네. 하나는 P2P 금융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개인적인 그 촉에 의하면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정답에 가까운 거였을까요? 개인 간의 직접적인 이라는 단어 네. 때문에 P2P가 더 가까울 것 P2P. 같거든요. 네. 네. 5초 카운트 예. 주세요. 정답은? P2P 대출. P2P P2P 대출. 정답이네요. 정답입니다. 어제 좋은 군 건나 봐요. 되게 잘하는 그 친구고요. 되게 크라우드 펀딩이랑 헷갈렸는데 크라우드 펀딩보단 이거는 금융에 더 가까운 거고요. 네. 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그것들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하는 개념이죠. 네. 그 대출이라보다는 투자 개념이 더 가깝고 이거는 SNS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같은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소셜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합법화된 건 아니고 또 공개 공시 의무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 단계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상 공개한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로스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지금 회수율도 좋고요. 그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투자처로 좀 각광받고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 막 시작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려고 하면 개구리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는 변화하는 수온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마는데요. 이 서서히 진행되는 환경의 변화에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져 버려 다가올 최악의 결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증후군을 땡땡땡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증후군일까요? 여기서 초성 힌트 쓰겠습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재한 씨 알려주세요. 네네, 초성 힌트가. 비읍. 야, 이거 되게 비읍, 지읒, 치읒, 시읒, 지읒, 히읗, 기읒. 비읍, 지읒. 시읒, 시읒. 증후군은 정답이 증후군 남아 있어요. 아, 그렇죠. 다시 이거는 연상되는 게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자신 있게 지금까지 2개 맞췄으니까 한번 네. 다른 거 내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아무거나 한번 대답해 볼래요? 그래도. 부장 선생? 부장 선생 증후군. 아, 비전상실. 정답은 비전상실 이렇게 증후군이었습니다. 하니까 딱 맞아. 비전상실.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아. 여기 현재 너무 안 좋아하다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미래가 이렇게 되게 뻔한데 안 좋게 되게 뻔한데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거를 못 버리고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안 좋아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 이걸 비전상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이나 또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토일, 월요일을 3연휴로 만드는 일본의 경축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제가 우연히 신문 기사에서 최근에 본 이거요? 내용이라.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해피 먼데이입니다. 해피 행복한 먼데이. 정답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유 굉장히 잘하는 친구요. 네. 정확히는 성인의 날이랑 그다음에 성인의 체육의 날. 음. 그래서 1월과 10월의 둘째 주 월요일이 그런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8월 15일이 경축일이잖아요. 광복절. 그러면 8월 15일 고정이 되는데 네.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화요일이 그 공휴일이면 일요일 날 했다가 월요일 날 출근했다가 또 화요일 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애매하게 샌드위치가 되면서 사실 일이 안 돼요. 그런 날은.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굳이 5월 8일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둘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딱 해놓버리면 날짜는 바뀌더라도 항상 토일 월을 놀게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하자라는 게 이런 그 날짜 공휴일 날짜를 지정하는 제도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려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해피먼데이 제도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경제가 무리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적정 인플레이션? 이걸로 하겠습니다. 좀 더 줄여보면 좀 더 줄일 수가 있나요?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네, 정답은 적정 인플레 하겠습니다. 적정 네, 인플레. 정답입니다. 진짜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취준생이라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아셔야 되고요. 네. 그 반대가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내려가지고 이렇게 낮추는 게 디플레이션이라면 디스인플레이션은 너무 올라갔어 그러면 유지를 시켜야겠다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에요. 네. 불황이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네. 경기가 불황인데도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럼프에 빠지는 거고요. 이런 정도는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취준생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퀴즈를 푼 건데 무려 네 4문제나 개요. 맞췄습니다. 네네네. 오늘 어땠나요? 다행인 게 사실 제 전공이랑 조금 맞는 문제들이 예,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P2P 금융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힌트를 주신 거랑 잘 섞어서 예상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예.
퀴즈를 통해서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기는 일본의 경축일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재환 씨는 공휴일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거긴 한데 네. 사실 저와는 관련이 좀 없는 얘기라서. 그렇죠. 일단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프리랜서고 학생들은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은 좋겠네. 학생들과 일반 직장인 빼고는 다 필요 없는, 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별로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과 일반 직장인 아닙니까? 이 대다수죠. 직장인과 학생들이 대다수죠.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정부가 최근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휴일을 늘리면 관광과 소비가 늘어서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학생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이 휴일이 들면 여행이든 쇼핑이든 뭐 이 돈을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은 하나요, 좀? 단순히 휴일이 하루 이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소비로 직결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맞는 어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어떤 대규모의 뭐 프로모션 행사가 같이 동반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잘 기획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뭐 축제 같은 게 기획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방안들이 더 논의가 돼야지 실질적인 소비 증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가 201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네. 크게 실감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프리랜서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도입된 게 3일이에요. 네.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근데 사실 설 같은 경우는 뭐 대체 공휴일이 아니어도 어쨌든 며칠은 놀지 않습니까? 네, 설이나 그렇죠. 추석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게 플러스 하나 정도 더 됐다고 해서 딱 와가지고 와 대체 공휴일이니까 확 늘어났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날 정도인데 실제로 뭐 토요일과 겹치고 어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생긴 건데 실제로 보면 향후 10년간 11일 정도가 그 휴일이 증가하는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평으로 치면요. 하루 정도 느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딱 체감으로는 굉장히 늘었다. 좋다라는 생각을 잘 안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정부가 대체 공휴일 확대 적극 나선다 이런 기사거든요. 정부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한다면 일요일인 신정 다음 날이 대체 공휴일이 되면서 바로 이걸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네.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거든요. 네. 그 정부가 국민들의 휴일권 보장과 네. 그다음에 내수경기 활성화,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서 네. 기존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대안이 이제 첫 번째가 대체 공휴일제, 네. 두 번째가 요일 지정 공휴일제, 네. 세 번째가 신규 공휴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렇게 연간 공휴일 수가 늘어나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정부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있어가지고요. 예. 이건 좀 더 논의가 되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두 번째 번째 기사도 기사도.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는 각양각색 미, 중, 일 공휴일의 경제학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다수의 휴일을 공휴일제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뭐 2월 셋째 주 월요일이 대통령의 날이래요. 이런 것도 있고 5월 넷째 주 월요일이 현충일이라고 해서 어떤 업무 효율성, 그러니까 놀 때 놀자는 거죠. 괜히 애매하게 수요일 날 딱 있으면 월화가 괜히 멍 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과 놀 때 확 놀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 요일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요. 매년 말 중국 정부가 이듬해 대체 공휴일을 미리 정해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미국은 넷째 주 월요일 이런 식인데 중국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언제 놀아라. 근데 그걸 이왕에 붙여주는 거죠. 일본은 우리랑 비슷하게요. 내수활성화청에서 해피먼데이를 도입했다고 하니까 가장 우리가 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어쨌든 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연휴라 쭉 놀아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내수가 활성화된다라는 측면에서 2박 3일은 돼야지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활발하게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올해는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네. 임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놀아요. 누가 문제냐면 중소기업. 중소기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체 공휴일 같은 건 지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겹치는 경우 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빨간 게 아예 딱 그 달력에 박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법정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다 놀아야 된다는 거죠. 다 공휴일이 돼야 되는데 네네. 임시 공휴일은 갑자기 이번에 5월 5일이 일요일이니까 놀까 말까 하다가 네네. 정부에서 놉시다라고 갑자기 제가 놀자는 말이 자꾸 좀 그런데 네. 그 공휴일을 지정합시다라고 쉽시다. 딱 하는 거거든요. 쉽시다. 네, 쉽시다. 임시 공휴일을 딱 지정을 하니까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든가 학교나 이런 데들은 근데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안 놀아도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출근하는 분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 이번에 많았어요. 5월 6일만 해도요. 그 3명 중에 1명은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정부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나선다고는 했어요. 근데 네. 정부가 이렇게 공휴일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경기죠. 네. 경기죠. 네, 그러니까 내수가 활성화돼야지 이게 그러니까 뭘 물건을 팔아도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쵸. 이게 사줄 시간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공휴일이 되면 아이를 손에 이끌고 가가지고 뭐 여행도 하고 그리고 뭐 아이가 원하는 것도 사주고 저는 이 경북궁 종로 근처에 살거든요. 네. 일요일만 되면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요즘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아빠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맞아요. 네, 정 안 되면 1박 2일로 어디 갈 게 아니면 서울이라도 이렇게 종로를 보여준다든가 한옥을 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 분명히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확신하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경제적인 분석은 좀 엇갈리는 게 있어요. 왜요? 네, 대체 공휴일이 늘어나면 네. 산업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휴일이니까 일을 안 하고 놀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해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못 하게 되니까 손해다. 내수는 살아나니까 이렇다라고 해서 그게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게 이익인 것만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더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어떻게 봤나요, 민규 학생? 저는 우리 국내 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60%다라는 얘기가 가장 그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놀리고 또 뭐 사무실에 늘 출근을 해야지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대부분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근무 시간이 생산과 직결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서도 더 활발히 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체 공휴일이 가진 경제적인 효과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2014년에 이게 도입이 된 다음에 카드 승인 실적을 좀 살펴봤어요. 네. 네. 저는 신한카드 트렌드 연구소에 따르면 네. 올해 설 명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는데 이게 그 카드 이용 건수를 보니까 가령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네. 설 명절 전 1개월 동안 2,667건이 결제가 되는데 아이고. 설 명절 연휴 기간에 5,351건으로 그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카드 이용 건수가 평소에 비해서 73.5%가 늘어났고요. 아울렛도 43.9%, 숙박업도 20%, 해외 이용도 15.4% 해가지고 실제로 카드 이용 자체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에 한 50%가 휴무했다고 가정하고 보면 실제로 소비 지출은 한 1조 9,900억 원에 생산 유발액이 3조 8,500원 수준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하니까 경제 효과가 뭐 이렇게만 보자면 상당히 큰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단순히 휴일만 늘린다고 해서 소비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일단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다 하더라도 과연 그만큼 돈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휴일이 늘어났네.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어디 가서 뭘 사 먹고 여행을 가야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담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대체공휴일 그동안에는 임시공휴일 이런 것이 주여가지고요. 말하자면 공무원이라든가 몇몇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혜택이 받고 실제로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 많이 못 누렸기 때문에 일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 네. 그런 분석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또 생산을 못하니까 그분에서는 또 마이너스 까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소비가 증가할지도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확실하게 효용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 알 수 없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런 견해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모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대체 공휴일에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세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학생 준비됐나요? 저는 대체 공휴일에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공휴일의 특색에 맞춘 범국가적 국민적인 어떤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주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 가장 긴 연휴는 1년에 2번 있잖아요. 추석이랑 설날이 그런 날인데 네. 사실 그 전에는 뭐 가족들끼리 선물도 해야 되고 제사 음식도 차려야 되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뭐 그런 공산품이나 농산품 같은 거에 소비는 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가장 긴 연휴 내내는 대부분 사람들이 집안에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성묘 갔다가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그 당일 날에는 전혀 서비스업 쪽에서 소비가 오히려 확 위축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남역에서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항상 북적대고 사람에 치이던 제가 한번 연휴 때 집에 내려가질 않았는데 그렇게 살기 좋을 수가 없었어요. 텅텅 비고 유령 도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조금 긴 날들이 추석이나 설날 아니더라도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공휴일의 특색에 맞춰서 범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축제, 페스티벌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축제 기획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코리아 셀 페스타 같은 경우도 관주도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관주도로 가면은 그게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진 않을까요? 저도 문제를 보고 나서 떠오른 아이디어라서 아무래도 구체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더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원래 크라우드 펀딩도 사실 그런 그 공연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인디 독립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든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든 뭐 그런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런 날에 자신들의 공연이나 뭐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물어본 거의 답인가요? 관주도로 했을 경우에요. 관주도를 했을 때는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과연 국민들이 참여할까라고 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지금 주체가 그럼 누구냐는 거죠. 주체가 저는 민간으로 가는 게 사실 자연스럽긴 한데 이게 처음에는 분명히 관에서 이런 식의 어떤 판을 만들어주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금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런 유형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할 수 있고 또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질문 네. 자체가 네.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에 내수를 진작시키는 아이디어니까 네.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는 내수 기업들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CJ라든가 문화 기업들 이런 데서는 참 좀 재밌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내면은 좀 더 나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약간 아쉬운 그런 그 답변이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뭐 관주도라고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것도 나쁘진 않은데 다만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답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라고 약간 우겼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그들이 이제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문화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관주도를 그런 축제를 기획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협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판을 정말 이 판을 깔았으니까 안에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채워넣으세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관일 행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면 그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은 지금 하는 얘기랑 좀 연결이 되면서 얘기가 됐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순간 질문을 받은 게 당황한 거죠. 그 약간 싹 따로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보완했으면 뭐 그 답변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민가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 네. 너무 걱정했던 만큼의 혹평은 아니어서 아, 감사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그 면접 같은 데를 하게 되면은 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접자로서는 안 그래도 긴장된 상황인데 더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멘탈리티랑 노하우를 키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건 인성 면접 같은 데서 나오기 쉬운 질문인데요. 네,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휴일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질문을 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휴일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휴일이 그 학교 다닐 때였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딱 아침 9시 10분까지 이제 8시 반까지 등록을 했는데 이제 아침 9시 10분에 첫 교시가 시작되고 나서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교시 때 조퇴를 했어요. 조퇴하고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데 남들 다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 혼자만 쉬고 있다는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진정한 휴일은 언제 한번 정말 평일날 딱 휴가를 딱 낸 다음에 그날 남들 다 일할 때 혼자 그냥 좀 쉬어보라는 거 이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쉬는 게 진짜 휴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사실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이런 것들 얘기 많잖아요. 네. 뭐 명목상으로는 휴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지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죠. 또 이 방송 아마 보시는 취업 준비생 분들은 또 아마 명절 때마다 그런 것들로 또 질문으로 스트레스를 인한 또 그쵸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진짜 휴일이 되려면은 네, 명절날 혼자 있는 거. 몸이 아니라 아, 예. 마음이 쉬는 날이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실 학생, 해야 할 일이 없이 쉬는 것. 일 안 해봤어요, 이 친구는. 밀릴 일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하루 정도 집에서 쉬다 보면 또 지루해지곤 한다. 그렇게 쉬어도 별거 없다는 것을 느낀다면 다음날 출근해도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소희 학생, 사회에서 규정된 나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것 아닐까? 휴일만큼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마음이 이끌리는 일들을 즉흥적으로 하고 싶다. 태희 학생, 겨울에는 이불 안이 최고다. 괜스레 휴가를 즐긴다고 여행을 계획하고 밖에서 보내려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것도 신경 쓸 것 없이 아무 할 일도 없이 누워서 쉬는 게 최고다. 유리 학생, 집에서 하루 종일 쉬는 것. 특히나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서 어디 나가는 것 자체가 일이 될 때는 따뜻한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쉬는 것이 제일이다. 온유 학생, 집에서 폭식하지 않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 의무적으로라도 어딘가에 나갈 일은 많다. 그런 생활 속에 아무런 책임감이나 의무감 없이 집에서 자유시간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규 학생들의 의견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김태희 학생. 태희 학생. 예, 겨울에는 이불 안이 최고다라는 이 댓글이 마음에 본인도 들었습니다. 약간 그 집돌이 느낌이에요? 아니요, 제가 네. 집돌이이고 싶은데 네. 주변의 상황 때문에 아. 매일매일 나가거든요. 왜요? 뭐 일단은 생활비도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아이고. 뭐 도서관도 가야 되고 또 뭐 스터디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바쁘죠? 보니까 일주일 내내 뭔가를 하고 있죠? 네, 백수가 일주일 내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백수가 제일 바빠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취준생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불 속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안 나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세요. 네, 근데 사실 여기 한 명 빼곤 전부 다 똑같은 그렇죠. 답이거든요. 집에서 하셔야 네, 된다. 집에서 이불 안 속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네. 먹을 거 먹고 쉬겠다라는 그쵸. 개념인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정말로 너 하고 싶은 걸 얘기해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면접 네네. 문제로 나왔고 또 인상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캐릭터나 특성이 나오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불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판단할 거냐는 거죠. 사실 인성 면접 문제로 보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나마 소희 학생이 소희 학생이. 그러니까 규정된 나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쉬는 것이다. 라는 네. 그런 것들에서 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자신의 어떤 지향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네. 다른 분들은 뭐 따로 뽑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대답인데다가 네. 이게 인성 면접의 답변이다라고 인지는 좀 덜하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소희 학생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희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뽑혔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정부의 대체 휴일 확대 검토와 관련해서 휴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재환 씨가 남들 다 일할 때 쉬는 게 정말 쉬는 거다라고 했는데 네. 많은 취준생들이 남들 다 일할 때 쉬고 있어서 그게 정말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남들 다 일할 때 쉬는 거지만 또 오늘이 지나가면 나도 일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의 휴일이 정말 소중하고 좋은 거잖아요. 모든 취준생들이 그런 좀 마음들, 그러니까 일할 거리가 있어서 오늘 하루 쉬는 것이 정말 쉬는 것 같은 마음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그런 2017년이 됐으면 하는 게 오늘의 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인 게 내일 일이 있어야지 그거 걱정하면서 오늘 좀 푹 쉴 수 있어요. 이게 내일 일이 없다면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규 학생 어땠어요? 네,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완전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 내가 일이 어떤 안정적이고 어쨌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네. 어떠한 일이 나 자신에게 있어야 휴일이 진정한 의미를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요일제 휴일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내수 진작 효과도 있고 소비 촉진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네, 너무 빠릅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첫눈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셨어요? 봤어요. 저 광화문에서 맞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첫눈이 올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어떤 소원 비셨어요? 저는 4가지를 빌었는데 오, 4가지 소원. 하나는 개인적인 거라 이제 좀 네. 빼더라고. 3가지는 네. 진짜입니다. 이거 또 뭐라고 할까봐. 첫 번째는 저를 시청률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아, 네.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는 좀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입사원들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3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똑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역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감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저 이미 정말 벌써 자상하십니다. 감기 좀 이미 걸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서. 목도 안 좋고 몸도 굉장히 좀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었는데 하여튼 다들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겨울에 감기 말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연말이 되면 또 각종 모임 있잖아요. 또 돈이 많이 나가. 아, 그렇죠. 게다가 또 크리스마스 뭐 또 신년 이렇게 돌아오면 또 백화점 가서 그렇죠. 선물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네. 백화점을 가보세요. 예쁜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또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 빅마마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뭐- 빅파파 하신 거군요, 지금. 잘못했으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너무 삼촌은요 좋았습니다. 정말 네. 매주 하나씩 그렇습니다. 진짜 절- 장기를 보여주시는 존경하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절대 작가님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게 제 매력이죠, 뭐. 그래서 맞습니다. 네. 어쨌든 연말에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돈이 펑펑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전 관리들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험담을 또 얘기해 네, 주시고. 경험이에요. 저는 별로 나가는 돈이 별로 없는데 네. 돈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나게 돈을 썼다가 어떤 후회하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꼭 그런 식으로 어떤- 저를 어떤 그러시고. 경험이시죠? 뭐 어쨌든 있어요. 다 아빠 경험에서 때문에 지금. 우러나겠죠. 또 제가 또 휩쓸렸어요. 어쨌든. 네.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돈을 쓰시는 거예요? 연말에는 뭐 이렇게 모임도 많고 선물도 하셔야 되니까 지출이 좀 있으신 건 알겠는데 평소에는 어디에 돈을 쓰세요? 아, 저는 사실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여행 가는데 이제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술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역시 또 저한테 적응을 하셨어요. 지금 벌써 네. 우리가 근 9개월째 하다 보니까. 그럼요. 네. 맞아요. 술만큼 좋아하는 게 빼놓을 수 여행인데 없죠. 네. 제일 좋아하는 건 여행 가서 술 마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삼촌의 별명이 고주망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네요. 네, 그래도 건강하게 꼭 드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해장 꼭 하시고요. 여행 좋아하시죠? 아 저도 그럼 당연히 여행을 뭐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에서 쓰는 돈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나를 위한 투자.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돈을 쓰는 것보다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아 어쩜 이렇게 오늘 또 지원하는 직무와 딱 맞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겁니까? 아 그럼 오늘 역시나 또 비행기와 관련된 오 직무. 정말 센스가. 맞습니다. 네. 네네. 이제는 우리가 말을 뭐 하지 않아도. 절대 대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한 건 아니고요. 절대로 그쵸.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어쨌든. 네. 저희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딱딱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네. 딱 보면 압니다 이제. 네, 오늘의 지원자는요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4월에 이 면사법 촬영을 시작할 때 네. 제일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무원 그렇죠. 지원자를.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야 나오게 되는군요. 네. 정말 오늘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이 승무원 얘기를 하자마자 또 우리 그쵸. 삼촌께서 네, 네, 그쵸. 활기가 눈빛이. 찹니다. 네, 네네네. 자, 승무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객실 승무원이 어떤 하는 업무는 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단순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세부적인 업무들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운항 전에 하는 어떤 기내 점검이 있는데 대체로 보자면 뭐 비상 장비라든지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서비스 용품이 잘 탑재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 어떤 승객의 안전이나 쾌적한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또 수화물에 대한 탑재 사항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또 비행 중에 어떤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있고 그 다음에 딱 비행을 딱 타게 되면 이제 승무원들이 안전에 대한 또 브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행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쉽게 접근하는 이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하겠죠. 그래서 뭐 기내 방송이라든지 좌석 안내라든지 뭐 식사, 음료, 제공, 뭐 서류 그 입국 관련된 서류 점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뭐 짧은 시간 안에 또 수행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그 비행 전에 점검하고 안전 체크하고 굉장히 그쵸.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운행 중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근무 방식은 어떤가요? 저는 좀 체력적으로 다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조금 네. 염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말 그 체력이 그 강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에 반 이상이 시차가 바뀐다. 네. 시차 바뀐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체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의해서 근무 시간 같은 거는 이제 좀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 달 단위의 비행 스케줄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승무원을 하다 보면 이제 다음 달 한 달 스케줄을 이렇게 미리 받게 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장거리 비행 후에는 이틀 혹은 뭐 중거리 비행 후에는 하루의 휴일이 주어집니다. 네. 다행히도. 그리고 여긴 팀워크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네. 그래서 팀장과 부팀장 포함해서 뭐 14명에서 15명 이렇게 한 팀으로 한 조가 돼서 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오늘은 특별히 객실 승무직 중에서도 대한항공을 입사를 원한다고 해요. 네, 혹시나 했는데 네. 역시나 했습니다. 근데 뭐 한때 또 가슴 아픈 일이었죠. 뭐 그렇죠. 땅콩 항공이니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뭐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네. 섭섭합니다. 진짜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시아나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재직했던 아시아나를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유 뭐 실망까지. 네. 그냥 혹시나 기본적으로 하고. 뭐또 대한항공 지원한 친구는 아시아나 다 지원하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곧 그리고 아시아나를 지원할 또 지원자가 또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가요? 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라이벌 회사 아시아나항공에 있었던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을 했었던 김세준이 소개하는 삼촌이 소개하는 대한항공 되겠습니다. 확실하겠네요 오늘은. 네. 현재 그 대한항공 한진그룹이 인수한 건 1969년이고요. 그 이전에 뭐 1948년에
그 순수 민간 자본으로 대한민국 항공사가 설립이 네. 되었다가 도산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962년 국영 그 대한항공공사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해외여행을 많이 나갈 수도 없었고 또 뭐 경제 상황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때 상황이었죠. 그래서 적자가 아주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영과 민간 뭐 차례를 뭐 이렇게 몇 번 전환되다가 네. 1969년에 한진그룹이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투탑 체계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투탑 체계로 아시아나 네, 네.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애사심이 어디 이렇게 쉽게 사라지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저는 나왔지만 네. 그 첫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좀 큰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강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얘기할 때는 항상 신이 나서 합니다. 네. 삼촌 때문에 아시아나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 또 그런 소문까지 또 언제 또 들으셨어요? 좀 소문 좀 빠르네요. 자, 그렇다면 객실 승무직에 필요한 조건, 입사 조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객실 승무직 같은 경우는 전공에 어떤 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교정 시력이 좀 1.0 이상이 되는 어떤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교정 시력이니까 뭐 어지간하면 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익 점수는 550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네. 굉장히 좀 낮죠. 다만 좀 토익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고객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구술 관련된 토익 스피킹 레벨 6라든지 오핑 레벨 뭐 IM 정도 이상이 된다면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네. 생각보다 토익 점수는 부담되는 점수가 아니지만 네. 또 이렇게 회화 우리가 영어 구술 능력을 평가하는 토스나 뭐 오픽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뭐 이력서 뭐 기타 스펙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네, 항공사는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면접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승무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친절과 미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면접에서 정말 그게 진심을 담은 미소인지 참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참 연습된 그런 미소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삼촌께 참 궁금한데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당연히 구분을 하죠. 네. 면접은 1차 면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1차 음. 면접은 다 서서 하죠. 네, 실무 면접. 뭐 4명에서 8명 정도 들어가서 하는데 저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평상시에는 미소가 없다가 여기에서만 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쑥 그냥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국제 정세가 어때요? 라든가 뜬금없잖아요. 승무원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이럴 때 있어요. 손이나 팔에 흉터 좀 한번 봅시다. 이럴 때 순간 미소가 없어진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렵네요. 방식들이 있네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많이 미소 지었던 친구들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 흉터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부담스러우셨죠? 네. 인위적인 샘플. 네, 어쨌든 오늘 그러면 우리 삼촌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 이렇게 키 제한도 있다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승무원을 많이 한다 이런 인식도 많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키 제한이 폐지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2008년 좀 꽤 됐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승무원 채용 시 키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행위라고 좀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가항공사들은 전부 다 키 제한을 전부 다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폐지는 했는데 약간 암 리치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암 리치요. 그렇죠. 암 리치.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은 뒤꿈치를 들고 한쪽 팔을 이제 뻗어서 머리 위 최대 뻗었을 때 어떤 길이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좀 키가 작더라도 뭐 팔이 길어가지고 팔이 많이 길 수는 없겠지만 팔이 길어가지고 네. 이걸 업무를 하는데 뭐 수화물을 꺼내거나 뭐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 일단은 이런 뭐 키 제한이 불평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서비스직인 것만큼 좀 그런 조건에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된다. 적어도 뭐 키는 좀 작더라도 암 리치의 어떤 조건에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팔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팔만 길어지면 어떡하죠? 네. 네, 김팔 원숭이처럼 이렇게 팔만 길어지면 아, 어떡하죠?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겠죠. 적당히 네. 좀 약간 뭐 몇 센치라도 혹시라도 자기 신체도 길 수가 있다면 좀 스트레칭 같은 걸 많이 함으로써 네. 그런 것도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게 열정이고 노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네. 한계라는 거를 깨고서 그쵸, 그쵸. 노력으로 네네. 또 스트레칭으로 또 앞 리치를 또 우리가 또 조정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앞 리치. 네. 그럼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언제 폐지가 됐나요? 예, 작년 2월에 폐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자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키라든가 암리치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뭐 희소식인 거죠. 네. 대신 경쟁률이 훨씬 더 세질까 저는 이제 좀 그게 우려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회사에서도 채용을 늘리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연봉은 어떤가요? 연봉은 대졸 초임 기준 3,800만 원, 네. 그리고 평균 연봉은 6,300만 원. 어, 근데 여기서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처우인데 복지 네. 혜택이 그 거의 뭐 10만 원 미만으로 국제선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할인되는 거예요. 뭐 90% 할인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죠? 자기 이제 국내선 본인과 50%, 가족? 저 부모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다음 자녀, 배우자, 부모. 그거 다 연봉이 합산하게 되면 꽤 큰 돈이 그렇죠. 되겠네요. 이런 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행을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 아. 그 당시에 제가 사이판 가는데 뭐 6만 원 이랬어요. 와. 저는 참 이런 거는 정말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참 정가로 다녀온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항공사에 취업시켜서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할 수가 없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 지원생들 기회는 중에서 저만 있는 건가요 지금? 네. 네. 저 혼자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 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삼촌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시동 좀 걸어보겠습니다. 제 입에다. 아, 오늘 이거 의욕이 남으십니다. 네. 근데 오늘만 제가 의욕 넘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넘쳤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걸 좀 묘합니다. 묘해. 네. 오랜만에 또 우리 두 분 티격태격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재미있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은주희 씨 서류 컨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어떠세요? 저는 좋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게 네. 보여서 네. 네. 좋네요. 저도 크게 이게 사진이 편안하게 어떤 미소도 되게 온화한 어떤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런 사진에 특히 승무원 지원할 때 뭐 입을 다무는 게 낫나요? 뭐 이렇게 이빨을 보이는 게 낫나요? 질문하는 경우도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만 하면 그렇죠. 됩니다. 네. 네. 저는 저 정도면 뭐 90점 이상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단정하게 그 쇼커트죠. 단발머리, 네. 짧은 단발머리 잘 어울리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보면 92년생이잖아요. 네. 네. 지금 내년이 되면 이제 만으로 26 이렇게 되는 거죠. 내년에 무조건 승부 거셔야 됩니다. 그 승무원은 특히 뭐 위계질서라든가 알게 모르게 그 서열에 따른 이런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그쵸. 많거든요. 조직 내에서. 그래서 내년에 무조건 승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이런 국내 항공사가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다 이제 해외 항공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네. 네. 그리고 경력 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승무원 직무를 미리 채워 보는 거는 어렵습니다. 직무 그렇죠. 경험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턴 기회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뭐 이렇게 호소력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은 거. 그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까다로워져서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항공료가 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까다로워지고 더 많은 네. 걸 요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컴플레인이 그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만한 곳에서 그 아르바이트나 이런 경력을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다면 그런 표현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호스트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뭐 컴플레인 응대 아, 이런 식의 어떤 너무 표현이 있으면 좋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 승무원 합격자 중에 한 명이 콜센터에서 2년이나 버텼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네. 2년이나.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라면 뭐 충분히 회사에서도 충분히 네. 일할 수 있다는 어떤 네. 느낌이 주겠네요. 네. 그리고 자격에 보시면 저 CRS 예약 발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승무원 직무는 아니거든요. 저거는 이제 공항이나 이렇게 시내 카운터에서 그렇죠. 근무할 때 필요한 자격증인데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어서 저런 거라도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의라는 뭐 이런 열이라는 측면에서 뭐 인정받을 수는 있는데 굳이 저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은주희 씨 자기소개서 읽으면서 처음에 부모님으로부터 뭘 물려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강하게 썼는데 그 뒤에도 보면 네. 물려받을 수 있었다. 뭐 또 그다음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다음에 또 뭐 두 분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반복적인 표현이 네. 많은 것을 많았습니다. 물려받으셨네요. 네. 물려받은 게 많은가 보네요. 네. 다만 저는 좀 일단 여기 전체 서류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제목을 달아야 된다. 그쵸. 제목 안 된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게 서류를 사전에 좀 몇 번씩 읽어봤는데 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잘 안 들어오고 약간 뭐 물려받았다. 네. 이것만 많이 좀 네. 눈에- 많은 수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좋은 어떤 환경에서 부모님이 어떤 아버지가 최고의 어떤 직업의 위치까지 올라가시고 이거는 사람들한테 어떤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어떤 면접관에 따라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승무원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학생들과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멋진 어떤 직업이랑 어떤 느낌이 되게 강해서 그렇죠. 약간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고 네. 부모님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가족 환경이 굉장히 좀 유복하다는 어떤 느낌이 주게 되면은 또 집중적으로 압박 면접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압박거리들이 여기 꽤 있죠. 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승무원의 어떤 직무 역량에서 봤을 때 목표에 대한 빠른 행동력 하게 되면 뭔가 느낌이 약간 영업사원? 약간 네. 이런 약간 도전적인 추진력, 추진력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 것. 저는 약간 위기 대처 능력? 약간 이런 것들을 쓴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목표에 대한 빠른 행동이라고 했는데 또 사실은 이 밑에 내용도 이 목표에 대한 빠른 행동이 뭔지 약간 정확하게 좀 모호한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어떤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뒤에 나온 그 레스토랑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먼저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 내용을 붙였기 때문에 세심하게 뭐 알아차린 네. 능력이라든지 센스가 그쵸. 있다라든지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걸 좀 약간은 더 여기 뒤에 보면 본인이 적절한 표현을 썼어요. 이러한 순발력. 지금 순발력을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목표에 대한 빠른 행동은 순발력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저건 뭐 추진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쵸, 순발력은 추진력. 그때그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쵸. 그래서 차라리 저의 장점은 순발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에 대표 사례 하나 나왔으면 참 좋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건 단점과 장점의 비중이 네. 좀 단점이 훨씬 더 좀 많아 보이는 거고 그쵸. 제목 없고 장점과 단점 문단 네. 부분 안 해준 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배려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내용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좀 줄바꿈을 해서 문단을 아예 새로 맞습니다. 구성을 해주시면 훨씬 그 좋죠.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자칫 읽어보면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약간 그렇네요. 이런 느낌도 좀 네, 있어서 예민하게 좀 예.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죠. 약간 서비스직은 좀 약간 묻어난 어떤 성격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표현을 좀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었다 이런 표현도 신뢰감 떨어뜨립니다. 완성이 될까요, 과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이 입사 후 포부도 사실 좀 쓰기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쵸. 그래서 막연하다. 그리고 썼는데 틀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여기는 의지를 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꿈, 목표, 그 직무로서 마지막 목표를 처음에 딱 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장단기적 어떤 플랜,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조금 쓰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추상적인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모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난감할 경우들이 많죠. 입사 후 포부 쓰면. 네. 그래서 뭐 꼭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에 지원할 경우도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3년을, 5년을, 10년을. 근데 이 내용이 좋기는 한데 사실은 이거는 내 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차라리 항목이 입사 후 너의 그 근무 의지에 대해서 써봐라. 너 어떤 자세로 일할 거냐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쵸. 이건 다짐이죠, 꿈이 아니라. 다짐. 이런 그쵸. 마음으로 열심히 근데 했으면 승무원이 되잖아요. 포부 쓰기에 의외로 좋은 것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기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행 기록이라든가 네. 그런 그 컨셉 이런 거 혹은 롤모델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네. 입사 후 포부에서 또 합격했던 사례들 몇 가지 표현을 대한항공에서 보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막내 역할을 하는 데가 확실하게 하겠다. 나는 동아리든 뭘 하든 항상 막내였을 때 막내 역할을 하면서 제일 뭐 했다. 나는 특히 들어가면 사실 막내 역할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확실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총무 역할을 좀 많이 해서 나는 어머니와 같은 세심한 손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서비스하는데 특히 그 대한항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이건 난 이렇게 적용시키겠다 한 친구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뭐 그런 네. 것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소 아쉬운 네. 그런 평가가 이어졌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래도 1분 스피치 우리 은주희 씨가 잘 했을 것 같은데요.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에 목소리 톤이 지원한 낮습니다. 은주희입니다. 좀 저는 더 지난 높아야 시간 되겠죠, 동안 이제? 서비스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승무원에 미소 관련된 없습니다. 두 가지 자질을 갖출 딱딱합니다. 수 있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실무적인 체력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일과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체력 체력적인 강조하는 건 감을 좋네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제가 가진 장점 중 하나인 순발력을 가지고 고객님들께 필요한 것을 제가 먼저 찾아 만족시켜드리는 발빠른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서 역량을 펼치고 싶습니다. 똑 부러지는 네, 느낌은 있고요. 그러네요. 네. 아, 근데 미소가 아쉽습니다. 네. 약간은 원래 인상이 되게 좋은 인상인데 좀 약간은 인상을 좀 더 밝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 있습니다. 승무원 우리 생각하면 미소와 친절인데 쉽게 이렇게 뭐를 부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점검을 해보고 싶네요. 네. 실제로 네, 얘기할 네. 때도 알겠습니다.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네. 네. 면접을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합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정수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해를 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연말 네.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오너리스크, 검찰 수사, 최순실 게이트 등 올 한 해를 구설수로 뜨겁게 달군 두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오늘은 사이즈를 키워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 접근해서 볼 건데요. 네. 이제 롯데그룹이랑 이제 CJ그룹이에요.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의 난도 있었고, 뭐 CJ그룹은 이제 뭐 최순실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정신없는 사람이 되게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우석 학생은 이제 그 기업의 경영권 답좀 아니면 특검 이런 거 보는 그 학생들의 시선이 좀 어때요? 사실 형제난 같은 그런 경영권 네네네. 다툼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정부의 이런 정경유착 같은 그런 관계에 대한 뉴스는 정말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놀랍지도 않다.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상국이 형은 또 물어봐야 될 텐데 예.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예. 두 기업은 워낙 이제 또 유명한 기업이고 사실 CJ 같은 경우에는 이재현, 송경식 회장님이 또 계시고 송경식 회장님 아십니까? 네네.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네네. 이재현 그 외삼촌이십니다. 예, 외삼촌이시고 롯데 같은 경우 또 신동민 신동민 예, 회장님이 지금 계시고 일본 이름으로는 시게미스 아키오라는 일본 이름이 있고요. 있죠. 그리고 유명한 그 유행어로는 네.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다라는 유명한 그 유행어를 남겼었고 이 정도로 전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밤새 조사를 한다 내가. 조사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셨는데 또 네. 선생님께서 이제 두 기업에 대해서 또 올 한 해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비즈니스를 좀 총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유통,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쪽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두 기업인데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제는 아니라고 해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마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좀 큰 규모의 수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또 이게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최순실 사건이 터졌고요. CJ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회장 사면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이번 최순실 사건에 또 연루가 됐죠. 그래서 두 기업이 또 우리나라가 올 한 해 좀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움을 같이 좀 겪었던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최근 이슈 사항들 위주로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볼 텐데요. 뭐 오늘만큼은 두 기업을 모르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맞아요.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엄청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시국이 좀 시국이다 보니까 그쵸. 네, 거의 토론이 펼쳐질 만큼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알겠습니다.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이번 주에도 돌아온 기업 선호도 조사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연말 결산으로 CJ 대 롯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친구들은 어느 기업을 더 선호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하시죠. 우리 학교 취업경력개발원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혹시 본인이 취업한다면 CJ와 롯데 중에 어디에서 취업하고 싶나요? 네, CJ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CJ는 일단 직원복지 혜택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아시는 분이 CJ에서 일하시는데 35%씩 할인 혜택도 받고 네, 굉장히 맞아요. 저는 영화나 이런 혜택이 엄청 좋습니다. 롯데는 올해 이 일이 되게 많았는데 형제난도 있고 네, 형제난도 있고 자금횡령 사건도 있고 네, 자금횡령 사건도 있고 그래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CJ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CJ에 좀 더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음원시장 저작권 대부분이 CJ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또 게임하면 또 넷마블이니까 이런 음악 산업이랑 게임 산업이랑 이제 같이 합쳐지면 또 이런 문화 산업계 공룡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단편 영화를 어쩌다 보니 찍게 됐는데 이게 찍어본 학생으로서 CJ를 더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롯데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롯데월드, 이제 롯데 과자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겼고 좋은 이미지가 네, 좋은 이미지입니다. 하반기 때 사실 롯데월드에 지원했었는데 아쉽게 탈락에 고백했어요. 아유, 어떡하냐. 하지만 내년 상반기 때 재도전해가지고 제 전공을 살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저는 롯데랑 CJ 중에서는 CJ에 더 취업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금횡령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랑 관련해서 청문회에 가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윤리적으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롯데는 좀 그런 점이 좀 그렇고 CJ에 대해서는 일단 CJ 회사의 본사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랑 가까이 있어서 친숙하기도 하고 제가 그 본사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좀 오랫동안 알바를 했었어요. CJ 본사가 어디죠 지금? 지금 동국대 옆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상암에 있는 CJ는 뭐죠? 그 이해는?
그게 본사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방송센터, ENM. 예. 제가 그 본사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좀 오랫동안 알바를 했었어요. 거기에 있을 때 그 CJ 안에 기업 문화라든지 그런 점이 저한테 좀 긍정적으로 보여서 CJ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CJ를 선택하겠습니다. CJ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통신사를 KT에서 CJ 헬로 모바일로 바꿨고요. 영화관이라던가 CGV라던가 올리브영이라던가 빕스 이런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CJ 계열사들을.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취업했을 때도 익숙할 것 같아서 CJ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이번에는 좀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볼 수 있었듯이 좀 결과가 아이고.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34표로 CJ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취업을 부탁하면서 CJ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희망 그렇죠. 기업인지 맞아요.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결과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선호하는 이유를 본인이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요즘 대학생들이 문화 콘텐츠를 많이 즐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CJ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 정말 솔직하게 좀 말을 하자면은 롯데는 약간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고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친구들에게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다. 신동빈 회장님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생고기업. 예, 우리 또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의 해시태그. 우리 씨의 간단 브리핑 먼저 듣고 갈게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롯데그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는 잘 알다시피 일본에서 시작된 기업이죠. 이 창업자인 제일교포 신격호 회장은 일본에서 비누 및 포마드 사업을 시작으로 껌을 만들어 팔아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 롯데를 세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년 후인 1967년 국내 롯데제과를 설립했고요. 롯데라는 이름은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이름인 샤롯데에서 애칭인 롯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네, 읽으셨나요? 유명한 걸로 유명하죠. 또 넣을 정도면 유명한 거예요. 네. 1973년 롯데호텔을 시작으로 80년대 유통, 관광, 식품 사업을 또 2000년대에는 레저, 건설, 중화학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갔다고 합니다. 27년 만에. 일본 롯데는 장남인 신동주 씨가 그리고 한국 롯데는 차남인 신동빈이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하고요.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은요. 68조 2,833억 원이라고 하고요. 대단해요. 예, 대단하네요. 사원수는 96,609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그룹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저격을 해볼 건데요. 네. 상국영님께서. 예, 우리 이 엄청난 우리 롯데 기업을 네. 한번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롯데, 대한민국 그래도 최고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해시태그 과연 뭘까요? 샵 특검입니다. 올해 가장 그렇죠. 핫했죠. 네. 사실 또 진동빈 회장 등 우리 총수 일가가 그 횡령, 그렇죠. 배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 뭐 또 면세점 사건도 사실 있었고 좀 사실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귀추가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 위기의 롯데인 건데 이 상황을 조금 정리를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서울시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롯데가 지난해 그 서울시내 면세점 제어가에서 탈락을 했어요. 롯데처 잠실 쪽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방송 나갈 쯤에 아마 발표가 있을 텐데 신규 이제 추가 그 면세 사업자 발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때문에 롯데가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정책조정수석은 이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때 그 당시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그 압수수색이 일어났거든요. 그 수색 직전에 다시 또 이거를 반납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조금 좀 뒤가 구리기 때문에 이런 좀 자금이 가지 않았냐라고 지금 의심이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특검
특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우리가 좀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안팎으로 악재가 겹쳤는데요. 중국에서도 세무조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외에서도 지금 롯데가 아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업계에서 하는 말은 통상적으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진행되는 세무조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또 아주 광범위하게 그 조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조사가 펼쳐질까 중국에서. 그래서 사드 관련된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가 이제 경북 성주 지역에 그 롯데가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부지, 그 부지에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롯데가 결국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드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보기 싫은 그런 결과인데 여기에 이제 롯데가 참여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통해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어떤 보복이 있지 않냐. 정치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좀 관심이 있는 구직자라고 하면 이런 현안들도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게요. 구경.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지배구조 개편. 예, 사실 경영권 다툼으로 미뤄온 지배구조를 이제 개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 정도에 우리 호텔 롯데를 이제 상장을 재추진해가지고 지주사로 아마 전환을 해서 좀 이렇게 지배 구조를 좀 이제 롯데에서 개편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예. 네. 무엇이 어떻게 정확히 달려지는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롯데가 그 순환 출자 제도가 아주 그 어떤 기업보다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 민주화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내비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롯데 입장에서 털고 가고자 지주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 부분이 물거품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특검 관련된 부분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도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이 지금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면세 사업이 롯데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롯데 호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고 롯데그룹 전반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캐시카우인데 지금 이제 발표가 일어날 면세 사업자 그것도 지금 어찌 될지 모르고 또 이게 선정된다 하더라도 특검에 또 어떤 조사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부분에 놓여져 있고요. 또 문제는 이제 면세가 과거에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9개 업체가 경쟁을 했는데 이제 13개의 경쟁 체제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텔을 좀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만큼의 수익원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고 또 이제 정치적인 요인까지 같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이 상장이 내년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CJ그룹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보미 씨부터. 네, CJ그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고 이병철 회장이 세운 제일제당 공업이 모태가 됐고요. 1962년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일본에 설탕 200톤을 수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미료 사업에 뛰어들면서 미품을 생산했고요. 1979년에는 제일제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백설표 식용유를 출시했습니다. 아이고, 제일 유명하죠. 제일 백설표. 아직도 쓰고 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1993년 삼성그룹의 계열사 정리 계획에 따라 제일제당은 제일냉동과 함께 분리해 독자 기업으로 출범을 했고요. 1995년에는 스필버그, 카젠버그 등과 함께 드림웍스 에스테이지를 공동 설립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1997년에는 음악 전문 케이블 채널인 엠넷을 인수했고요.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를 열기도 했습니다. 참 많이 가죠. 아이고, 대단. 네, 2002년 제일제당 이름을 CJ그룹으로 바꿨고요. 이후 미디어 계열사를 흡수 통합해 CJ E&M을 설립했고 대한통운을 인수했습니다. 대한통운까지. 네. 자, 현재 사원수는 5만 명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2015년 기준 29조 1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굉장합니다, 진짜. 일단은 뭐 CJ그룹에 대해서도 저격을 해봐야겠죠. 홍교께서. 예, 우리 또 CJ그룹의 또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한류 역풍입니다. 근데 사실 롯데랑 뭐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사드 배치로 인해서 네. CJ도 지금 뭐 중국에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쵸. 뭐 문화, 뭐 식품 너무 많았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한 역풍을 좀 맞고 있지 않나. 예. 맞아요. 사실 K컬처 밸리 사업자로 그 선정되는 등 네. 뭐 정부의 그 문화융성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최순실 씨 계획 의혹과 함께 차질이 좀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제로 그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과 관련된 부분, 이건 민간 기업이 어찌 보면은 경영의 아주 고유 권한인데 이런 부분에 청와대 핵심 수석이 CJ그룹 고위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VIP 뜻이니까 물러나야 한다, 뭐 이런 압박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2달 후에 이제 ENM이 국세청에 저 특별 세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각에서는 2014년도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류와 관련된 부분에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경 회장이 가수 싸이하고 막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좀 본인이 거기서 너무 주인공으로 이제 내비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뭐 어떤 눈밖에 났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근본 사건에 대해서 CJ는 조금 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좀 피해를 봤다, 뭐 이렇게 국민들이 약간은 좀 친근한 시선으로 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롯데보다는 좀 좋은 부분인데요.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이번에 최순실 사건 때문에 다시 말해 제가 그 바이오 업계 얘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화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K-팝이라든가 이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업의 동력이 지금 조금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문화산업에 대한 CJ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CJ도 지금 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기 해시태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5조 원 투자 계획입니다. 예.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재현 대장님께서 이제 강복절 특사로 이제 나오신 이후로 이제 5조 원 투자,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제 엄청나죠, 진짜. 쏟아붓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CJ를 다시 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엄청난 지금 사활을 건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다면 내년 사업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실제로 보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헬로비전이 이제 SO 사업자거든요. 그리고 SK텔레콤과의 합병이 발표됐다가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이게 합병이 무산되는 그런 정부 발표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CJ 헬로비전이 경남 지역에 있는 SO 사업자 하나방송이 지분을 한 255억 원에 취득하면서 M&A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안정적으로 이런 지금 종합 유선 방송 사업, 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좋은 게 이제 알뜰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MVNO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는 이제 이동통신 시장이 3, 4의 과점 시장이잖아요. SK텔레콤, KT, LG U+.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MVNO는 내가 기지국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기지국을 임대해가지고 아주 저가형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이제 비전이 굉장히 좋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MVNO 가입자가 한 82만 명으로 지난 4분기 이후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투자가 있고 앞으로 이제 알뜰폰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CJ가 진행됐던 사업 부분에서 너무 좀 내수 기반이고 기술보다는 그냥 유통이라든가 미디어 컨텐츠에만 머물렀다 하면 뭔가 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CJ 실적은 내년에도 좀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어떤 궁금증이 있죠? 저는 그 1차 면접에서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회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CJ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학점을 밟아서 토론 면접이나 임원 면접이 더 빡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CJ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면접할 때 영어 면접이 어려운 질문이 궁금하긴 합니다. 1차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CJ에 여자 직원이 많아서 기업 문화가 되게 자유롭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남성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선호도만큼이나 CJ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정말 많아서 질문도 많았는데요. 네, 토론이나 임원 면접이 상당히 강도가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J는 뭐 예전부터 이게 심층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네.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팀원들끼리 같이 토론을 시켜요. 네. 그리고 그 토론 발표된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그럼 또 면접관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또 그거에 맞춰서 재차 토론을 해가지고 또 발표를 하고. 아이고. 근데 또 이런 그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집이라든가 또 재당의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면접이라고 해서 자, 연극 같은 어떤 상황을 주고 그거에 맞춰서 고객 응대하는 역량들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아마 CJ가 면접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매번 그 유형이 바뀌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러냐면 CJ는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좀 정형화된 실력을 갖고 있는 능력 그런 구직자들보다는 좀 순발력도 요구가 되고 고객 응대를 또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토어 컨설턴트라든가 스토어 매니저 또 영업 직군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평상시 면접 연습을 미리미리 해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적성 발표 나고 바로 뭐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대비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방학 시즌 때 여러분들 스터디 같은 걸 진행하면서 어떤 이 상황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연습들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스터디가 막 조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겨울 방학 시즌을 준비할 그런 단계이니까요.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롯데그룹 면접할 때 네. 그런 직무 관련 질문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된 전문성 이제 직무마다 다르죠. 만약에 내가 뭐 롯데케미칼의 뭐 제조 생산 직군으로 간다라고 하면 화학공학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심도 깊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롯데나 CJ가 사실 제조가 그 사업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뭐 이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롯데 면접의 특징도 그렇고 그 CJ의 직무 특성화 면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꼬리물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내가 뭐 했다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를 했다 별로 그렇게 친구들하고 그냥 묻어가면서 대충 했던 것도 아주 그냥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노출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소서를 쓸 때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 그 리얼리티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될 텐데 그걸 내가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냐. 그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얘기는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직무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이력서와 자소서에 들어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된다. 그걸 좀 고려해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상국이 형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예, 여기 또 상당한 기업들입니다. 또 안 물어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기업의 사실 연봉이 또 그렇죠.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계열사마다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우리가 전체 그룹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계열사를 알아보면요. CJ의 재단 같은 경우가 한 3,500 정도, 사모급 16년 기준으로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이 한 3,600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또 세지는 않네요. 그 4 이상은 넘어갈 사실은 거라 좀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내수 기반의 유통기업들이 뭐 다른 산업보다는 약간은 연봉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못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드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또 한간의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는 얼굴을 보고 뽑는다고 카드라. 제안은 안 되겠는데요? 저는 못 가겠는데요. 기한 씨보다 네. 상국 씨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진심 아니지 않으라고. 왜 그러냐면 네. 상국 씨의 인상을 보면 이런 거 있어. 재환 씨는 네네. 사실 재환 씨가 만약에 재당 영업이다. 아. 안 그러면은 뭐 CJ라든가 뭐 플로어 매니저 이런 거 같은 거 하면은 네네네. 매장에서 고객 응대를 좀 일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친근하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죠. 네네. 친근하면 저도 어디 뒤처지진 않는데. 근데 상국 씨는 이제 근데 뭐 상국 친근한 씨는? 측면도 있지만 네. 좀 이렇게 뭐라고 해 너무 좀 이렇게 좀 날카로운 이미지가 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있죠. 면접장 가서 물론 상국 씨가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 물론 알 텐데 그냥 보이는 이미지만 딱 보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 친근하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못 가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면접을 진행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고객 응대할 수 있는 그 느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겨울방학 때 괜히 또 여학생들이 또 성형수술 같은 걸 막 아이고, 받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취업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수술 받는다 해서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객 응대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언변, 그다음에 표정, 그다음에 말투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그런 부분에 앞트임을 할까요?
앞팀? 몸매가 매섭다니까. 앞팀 눈이 여기서 더 커지는 거예요? 눈이 커진다기보다는 네. 상국 씨는 그냥 조금 살을 찌워서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더 편안한 방법을 쓰세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모보다는 고객 응대 능력을 본다고 카더라였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카더라 알아볼까요? 예, 또 다른 카드라. 롯데그룹은 인적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카드라. 예, 사실인가요? 논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을 붙고 나서 인적성 네. 시험을 보고요. 삼성도 서류가 붙고 인적성 시험을 봐요. 근데 롯데는 이게 동시에 면접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물론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건 붙이기 위한 적성이라기보다는 떨구기 위한 적성. 다시 말해 정수 학생이 면접 보니까 고객 응대력도 있고 직무 관련된 경험도 있고 괜찮아. 그런데 이거 수리하고 추리력, 언어력 이런 것들이 너무 독해력이 미진한데 뭐 이것 때문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표도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송부는 구직자라고 하면 3월 공채 시즌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그룹과 CJ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지 알아볼까요? 저는 역시 CJ죠. 그렇죠. 제가 CJ 처음부터 헬로 그랬어요. 모바일 통신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쓰고 있는 33,000원이에요. 네. 너무 혁신적이에요. 이런 걸 네. 쓰면서 그 다양한 방면으로 좀 도전하고 있는 CJ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전형적인 소비자 마인드로 이렇게 기업을 네. 지원하는 형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취준생 입장에서 봐야 근데 되는데. 지금 정수 학생 이야기는 좀 괜찮은 거죠.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신규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제 여대생들이 이게 정수 학생도 여대생이니까 주로 이제 내가 올리브영에서 물건 샀던 경험이라든가 CGV에서 남자친구하고 같이 영화 봤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녹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장님은요? 예, 사실 정수 학생이 무섭습니다. 왜요? 녹화 들어오기 전부터 네네. 저보고 전 CJ 할 거니까 오빠는 CJ 하지 마요. 마세요라고. 예. 선언을 했고요. 아예 선언을 하더라고요. 외압 아닌가, 외압. 아니에요. 최순실보다 더 무서움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저는 근데 진짜로 저는 진짜 롯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냐면 뭐 롯데를 약간 저는 롯데타워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은데 네. 그랬었죠. 근데 사실 롯데타워가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 사실 네. 그 상징성 있는 건물이 없거든요. 외국인들이 볼 때. 근데 롯데가 이걸 적자를 내면서 네. 짓고 있는 거거든요. 만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롯데가 이거는 정말 한국에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 예, 약간 적자를 떠안으면서 한국에 마지막.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이렇게 롯데타워를 하나 준다는 것 자체가 63 빌딩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빌딩은 너무 옛날에 도쿄타워 느낌이고 옛날 이게 도쿄타워 지금 느낌? 일본도 스카이트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런 느낌으로 이게 롯데가 이게 삼성도 안 하는 이런 일을 좀 리프레시하게 예, 새롭게. 앞장서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국민적으로서 이 정도는 칭찬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너무 그쵸, 뭐라 그쵸. 하면 안 된다. 아니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 게 그 진짜 삼성은 이런 건물을 안 짓고 있나요? 이렇게 좀 약간 트레이드 마크가 될 만한? 랜드마크 같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롯데는 네네. 면세 사업을 해야 되고 호텔 사업을 해야 되고 유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네. 롯데는 대한민국 국민의 돈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징성을 줘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돈을 뭔가 빨아먹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아까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거죠.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맞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는 내수 소비재 기업이니까 국내에다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 삼성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삼성은 전 세계 반도체를 팔아야 되고 제조죠. 휴대폰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높은 빌딩을 그다지 올릴 필요가 없죠. 그 그러네요. 돈을 반도체 라인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평택에다 라인을 깔고 있거든요. 롯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건축물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고 될 것이냐 또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법인세가 많이 거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생산 라인 투자를 하지 않고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롯데 같은 기업은 여기서 벌어들였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중화시장에 또 이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겠죠. 정리하면
얘기하면 제조업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내수기업들이 그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중화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 이 부분을 좀 지탱해둘 수 있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돼야 되고 정부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내년들은 이제 준비하면서 두 그룹에 이제 취업하기 위한 홍쌤의 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CJ 롯데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여성 문과 여대생들이 대다수예요. 네. 근데 여성 문과 여대생들이 이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토익 점수들이 원래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사람은 좀 잘하는 걸 계속 하려는 그런 좀 있죠. 습성이 있다 잘해야 보니까 재밌고. 내가 이제 850이니까 900을 넘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토익을 CJ나 롯데는 국내에서 사업하고 앞으로 가야 될 시장은 베트남,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죠. 그러니까 영어가 나의 취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문과 여대생들끼리의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PT 면접장에서의 면접 스킬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에서 내가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를 얼마나 맞출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날카롭게 더 깎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 시간이 겨울방학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하기 싫은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역시 연말 결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